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멀티플은 결국 주주 환원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흡해요. 삼성은 이제 사업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네네.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주주 환원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학도TV 시즌2의 첫 번째 테크니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대표님의 유튜버는 일종의 하나의 단면 또는 시그널. 요즘 평균 조회수가 얼마 나오고 구독자 상황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의 잠정 결론은 IT 지금 침체기구나. 맞습니다. 이 말인즉슨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을 때구나. 그렇죠.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부터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드디어 뭐 엔비디아하고의 HBM4에 네. 대한 부분이죠. 일단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은 네. 일단 HBM4 샘플은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샘플이 이제 원C D램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서 12단으로 납품을 한 건데요. 샘플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퀄이라고 그러면 이제 승인 테스트잖아요. 네. 승인이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하는 퀄이 있고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 하는 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하는 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직 원C D램 라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대규모 양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샘플로 칩을 쌓아서 수직으로 연결해서 이제 나오는 수준하고 이걸 뭐 수만 장, 수십만 장 찍어냈을 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엔지니어링 퀄 단계다라는 거고 고무적인 거는 엔지니어링 퀄 단계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 게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나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양산이 돼서 실제로 숫자로 이제 확인이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거를 우리가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RPM대로 둠칫둠칫 하는 대로 우리가 스텝 맞춰주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연말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한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이거는 매크로를 빼고 이제 테크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진짜 삼성전자 얘기할 때마다 막 사실상 뭐 겉으로 점잖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죠. 그렇죠.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거 잘하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했던 게 전영현 체제. 맞습니다. 전영현 사장 체제가 되면서 한양대 공대 출신이신 거죠. 오셔가지고 이거 부활시키는 거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영현 부회장이 작년에 중간 인사로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 정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죠. 실제로 그래서 작년 5월인가 이제 중간으로 인사가 이제 DS 부문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약간 반쪽짜리로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DS 부문은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 인사 효과가 올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증시각도기 TV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 파운드리 쪽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제 모멘텀이 오히려 더 저는 가시적이다. 일단 HBM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말에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영업통을 꽂았잖아요. 한진만 사업부장. 그러니까 한진만 사장은 원래 그 미주 사업본부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업 쪽, 빅테크들하고 이제 영업 쪽을 담당하시던 분이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경쟁하시던 분이 원래는 이제 사업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 보통 이제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경쟁하시던 분이 이제 CTO를 신설해서 거기서 이제 기술통을 이제 담당하게 되신 거죠. 두 명의 쌍두마차 체제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세팅을 했고 그게 이제 올해 테슬라의 패키지 딜이라는 그 성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쪽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그 1A 쪽에 설계 결함이 있어서 그거 갈아엎는데 계속해서 최근까지 거의 올인을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원C 쪽이 아직까지는 샘플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잘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하면 연말에 평택 P4에다가 원C D램 라인을 얼마나 투자하는지가 이제 관건이긴 해요. 원래 당초에는 이게 샘플이 개발이 너무 잘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8만 장을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뉴스 나왔었죠. 웨이퍼 300mm 기준으로 월 8만 장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약간 좀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제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이야기는 한 월 6만 장 정도로 톤다운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켜보고 내년에 추가 투자 쪽으로 이제 많이 네. 검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네. 정말 이제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평택 공장은 원래 4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3층으로 해서 클린룸 뭐 8개인가 넣으려고 했던 게 5개인가 6개만 들어간다 뭐 이랬는데,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가요? P4 쪽에 파운드리 라인을 원래 복합 라인으로 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이 당초 그 계획한 것보다 굉장히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마켓 시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사이징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파운드리 사업부가 원래 그 공격적으로 할 때는 연간으로 캐펙스를 15조에서 한 18조까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5조 원이 안 됩니다. 올해 투자하는 건 5조 원이 안 되고, 자, 이 미뤄놨던 것들을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 쪽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생산 어떤 캐파는 국내 쪽보다는 미국 테일러 팹 쪽에다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뭐 투자나 고용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P5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P4는 지금 팹을 만들어 놓고 여기 스페이스만 이제 있는 상태고, P5는 이제 터프하기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P5 저거 언제 삽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P5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제 네.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까지는 이제 네. 될 것 같고, 자, 이런 이야기는 연말이 되면 지금 내년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나올 거고, 네. 그 캐펙스 규모가 올해 못했던 것들을 아마 내년에 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약간 변수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에 이제 삼성이 꽤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것 같고, 삼성이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소부장들은 좋아져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삼성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부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에 일단 삼성이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 네.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네. 소부장주들이 저는 10월부터는 쳐다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팀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의 설비 증설 계획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는 움직일 거다. 네. 실적은 그 다음 뭐 몇 분기 후에 잡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은요, 실적 보고 투자하면 늦어요. 그렇지. 이미 다 반영돼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 네. 이제 막 이제 댓글들을 보면 이 실적에 이걸 추천하냐, 저거 막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상 막 숫자가 나올 때 제가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뭐 PR이 4인데 뭐 쟤는 저렇게 분석하냐 그러는데, 네. 이제 그 보면 주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보통 맞죠. 네. 저도 이걸 시장에서 깨지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원C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 원C 그 DDR5 제품을 잘 만들었다는 개념도 있겠으나, 이걸 근거로 HBM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DDR5 원C DDR5를 기반으로 이제 물론 설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요 베이스로 해서 이제 바꿔서 이제 HBM4를 만들거든요. 네네. 네. 드디어 원C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는 것이고, 제대로 된 부활이 시작되었다. 주가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앞서 말씀 샘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즉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양산 쪽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예전에는 삼성 종기원이라고 하는 종합기술원이라는 데서 이제 약간 시생산 파일럿 라인들을 꾸려놔요. 여기서 이제 수율을 보통 설계하고 공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 주면서 이제 그거를 수율을 한, 요게 이제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대 정도 되면 요걸 양산으로 보내서 수율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넘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성공한 거고요. 원시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수율이 20-30% 나와도 일단 넘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정에서 못 잡으면 끔찍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거지. 퀄컴 같은 게 우리 그거 한 1000만 개 필요해요.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1000만 개에서 수율 생각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 3000만 개 때려 넣어서 우리 1500만 개 만들 거야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 1000만 개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멘붕인 거지, 팹리스 업체들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2022년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그때 갤럭시 S22에 들어가는 AP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겼고, 그 이슈 때문에 퀄컴이 원래는 삼성 파운드리를 굉장히 많이 쓰다가 TSMC로 완전히 넘어갔죠. 네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파운드리 얘기로 넘어가죠. 이 지금 D램하고 파운드리는 여러분 그냥 벽을 쳐서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다 지도해서 하겠다. 사실은 조금 의문이에요. 팹리스의 훌륭한 인재들은 미국에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연결시키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팹리스 잘한다고 파운드리를 자기네가 딱 보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많이 간과 쓸개를 다 내준 거잖아요. 이 의미를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분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팹리스들이 설계도를 주면 이게 설계도가 뭐 이렇게 반도체 회로 설계가 아니에요. 거의 뭐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디자인으로 레이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네. 회사들이 필요한 거고 중간에 또 IP 회사들도 필요한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팹리스 중에서 굉장히 큰 바이어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애플이나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파운드리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네. 중간에 누구를 안 끼우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네. 워낙 물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설계단 그 설계 회사하고 공정 그 파운드리 회사 간에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3나노에서 2나노로 넘어가는 선단 공정을 개발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테슬라가 노리는 거는 애플하고 TSMC 간의 그런 끈끈한 연결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팹리스잖아요. 애플의 AP는 뭐 자기들이 설계해서 TSMC에 생산하는데 왜 TSMC가 엔비디아 같이 큰 고객하고 애플을 약간 차별 대우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애플은 더 싸게 줘요.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더 만들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선단 공정 개발을 같이 해요. 네. 예를 들면 3나노에서 2나노로 갈 경우에는 애플 본사에서 엔지니어들 수백 명이 파견돼서 TSMC 팹에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개발해요. 네.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개발한 그 기술은 공동 IP가 됩니다. 애플하고 TSMC가 공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애플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지만 제조 기술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형의 기술들은. 자,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이 되면 수율이 처음에 불안하잖아요. 애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자기들이 써줍니다. 네, 그게 다른 거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애플 수준의 제조 기술이 없어요. 네. 설계는 정말 잘하죠. 근데 파운드리 TSMC에다가 우리도 팹에 좀 들어가서 애플처럼 할게. 그러면 이제 노우 하는 거죠. TSMC가. 근데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같이 개발을 하면 칩이 최적화 측면에서 성능이 거의 뭐 95%에서 97% 여기서 2% 3%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건데 네.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TSMC한테 엔비디아도 안 해주는데 그렇죠. 네, 테슬라가 와서 저런 식의 협력을 해줘. 사실상 마치 전용 라인처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데 TSMC가 세컨 티어인 테슬라한테 그런 걸 해줄 리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테슬라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벼랑 끝으로 떨어질 판이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론은 AI6라는 칩을 같이 개발하면서 애플과 같은 포지션을 앞으로 구축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의 커스터마이징 된 칩들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그 TSMC가 바라보는 테슬라는 뭐 그냥 뭐 준수한 회사지 애플처럼 절대적 회사가 아니고 체급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애플입니다. 2군. 네, 그러니까 애플 같으면 헤비급 챔피언인데 네네. 여기는 막 떠오르는 신의 타이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일 테니까. 그렇죠. 일단 네. 물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네. 물량이 엔비디아나 애플이 하는 네. 거는 선단 공정의 거의 30%까지 차지하거든요. 네. 만들 때는. 근데 뭐 테슬라가 아무리 쥐어짜서 물량을 넘겨줘봐야 뭐 한 자릿수 안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우하는 그 레벨이 다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만약에 그 삼성전자하고 성공을 하면 테슬라는 이제 워낙 주가가 중요한 회사니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팹리스의 밸류에이션을 자기네가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팹리스 밸류에이션까지는 발생이 안 됐으니까 로봇 밸류에이션도 있고 자동차 밸류에이션도 있고 자율주행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이거를 성공하면 팹리스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즉 엔비디아가 가진 그 밸류에이션을 자기네가 일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포석인데 사실은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죠. 테슬라 쪽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팹리스 디자인을 제공해 줄 것이냐 여부와 얼만큼 소통을 잘할 것이냐 여부와 그 간격 메꿔지지 않고 거의 뭐랄까 새로운 정글 탐험할 것 같은 파운드리 실체와 팹리스 간의 이 격차를 어떻게 메꿔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진짜 완전 미지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론이 뭐 그렇게 이제 난제들을 본인이 정말 이제 거기 예전에 기가팩토리도 처음에 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때 뭐 문제 있을 때 이거 뭐 생산 제조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서 상주하면서 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런 식으로 수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뼈를 준 것 같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하면 많은 걸 취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TSMC가 원래부터 삼성을 압도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사실 원래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삼성이 더 선단 공정에서 뛰어난 회사였고요. 네.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TSMC가 확 이제 올라와서 삼성 파운드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애플의 지원이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딱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한테 기대하는 게 딱 그때 애플 임팩트 같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IT의 역사에서 보면 애플이 얼마나 거대한 회사인지 애플과 손잡은 회사는 거대 회사로 성장을 다 했고 애플과 끈떨어진 삼성전자가 그 다음부터 사실 휘청거린 걸로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애플이 진짜 어마무시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게 그때마다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그렇지. 애플도 살리고 테슬라도 살리고 짐 켈러라는 네네네. 설계 전설인데 네. 결국 지금 그 테슬라의 FSD 칩이라는 그 이제 자체 ASIC을 만들어 놓고 나가신 분이 짐 켈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애플의 AP도 사실상 짐 켈러의 손을 타서 네. 지금 셋업이 된 거고. 네, 참 재밌죠. 근데 지금 그 짐켈러가 테스토란트를 통해서 삼성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하고 네. 협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마 CES에서 그 텐스토렌트가 설계한 AP AI. 차량용 AP를 아마 현대차용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아, 기대가 되네요. 되게 기대됩니다. 네. 이건 현대차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네. 그렇죠. 예. 만약에 그거를 어느 정도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엔비디아한테 끌려갈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자동차들이 지금 엔비디아 AP, 그러니까 엔비디아 두뇌 칩으로 다 지금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테슬라는 독자 노선으로 갈 거고, 네네, 그렇죠. 결국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팔고 싶을 거고, 맞습니다. 대항만은 지금 엔비디아고, 거기에 테스토렌트가 추사표를 지금 낸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존의 시장 판도에서 변화를 뭐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뚫어주기만 하면 파운드리로서 부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영현 시스템이 중간에 끝나지 않고 잘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랬거든요. 방송 같은 데라면 하이닉스 지금 잘 된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잘 되려면 주주환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금 어려워도 주주환원은 3%씩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야 수익 업체인데 지금 너무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네. 갑자기 너무 잘 되면 네.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쉽지 않아요. 주변에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갑자기 100억 버신 분들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1000억, 2000억 버신 분들 갑자기 주변에서 회장님 그러면서 막 띄워주니까 네. 정말 멘탈이 강하시던 분들도 이게 나중에 막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떠버리거든요. 맞아요. 구름 위에 떠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내실을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고 네. 하이닉스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않아요. 왜냐하면 내년 엔비디아하고의 HBM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네, 여기 계약을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내부 어떤 구성원 어떤 노조와의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네. 지금 그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정말 HBM의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제대로 단도를 치지 못하면 경쟁력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IT 테크 시장에서 정말 재밌는 격언이 있는데요. 딱 이 말이죠. 정상에서 졸면 얼어 죽는다. 네. 그러네요. 삼성이 딱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정상 자리가 정말 위험한 게 이 IT인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은 약간 서럽기도 해요. 주가적으로 따지면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회사였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다 못 받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몇 배가 올랐지만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저평가도 너무 저평가였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주가가 한 2배 올라도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뭐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진입 소식이 들립니다. 주가는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진입됐을 때에 있게 될 타격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는 우리가 흔히 삼각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동맹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은 서로 뭐 믿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TSMC하고 동맹을 한번 깨보려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막 컨택하면서 했는데 네. 더 TSMC가 강력하다라는 걸 새삼 확인하고 예. 이제 TSMC 쪽으로 더 이제 집중하게 됐고요. 자, TSMC는 그 기회를 틈타서 파운드리 가격을 무자비하게 올렸죠. 무자비하게 올렸고요. 자, 지금은 HBM이 타깃인 겁니다. HBM이 그동안 이제 작년, 재작년에 SK하이닉스가 누렸던 마진율이 우리는 이제 이걸 D램으로 퉁쳐서 하지만 사실 요거를 HBM만 반란해서 보면 마진율이 60%가 넘어요. 네. 네. 실제로 지금 메인인 HBM3 12단 같은 경우는 거의 60% 후반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뭐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년 HBM4를 연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그 마진율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이걸 위해서 지금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서 굉장히 지금 내년 계약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흐름에 한번 휩쓸리면 이번에 만약에 계약서 사인 잘못하면 내년 실적이 하이닉스가 진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서.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긴 하죠. 네네네.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너무 잘해왔는데 뭐 D램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HBM의 노출도가 전체 그 매출 이익 노출도에서 너무 큰 거 아닌가.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 D램의 부가가치가 HBM으로 가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네네. 이제 지금 비트 기준으로 보면 HBM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한 비중이 10% 초반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하면 아마 저는 향후 뭐 2, 3년 안에 50%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D램 시장이 1,000억이면 500억은 1,000억 달러면 500억 달러는 이제 HBM 시장이 차지하게 될 거고 이익은 대부분 뭐 70% 이상이 HBM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HBM 쪽에 이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하이닉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 내에서의 HBM 공급률이 그러니까 점유율이 85에서 9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마진을 많이 누린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원하는 거는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공급의 최우선적인 사업자긴 하지만 50%대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60% 그리고 나머지 40%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을 드리겠다. 대신에 이 회사들은 하이닉스의 단가 대비해서 20-30% 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얘들이 잘 생산만 해주면 굉장히 이제 HBM에 대해서 코스트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제대로 생산을 못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AP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긴급하게 SK하이닉스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가차없이 올려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향후 주가나 반도체 우리 메모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HBM은 미친 짓이다. 이 누가 이렇게 비싼 제품을 왜 만드냐. 그렇죠. 그러니까 D램 납장 있잖아요. 12단이 들어가잖아요. D램 한 장의 수율이 90%라고 감안을 해도요. 그러면 0.9에 12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그렇죠.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우리는 뭐 수율이 60% 70% 나오면 저게 말이 돼 저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지만 실제로 D램을 놓고 보면 수율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60% 나오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온놈의 비스켓을 잘 구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층층이 패스트리로 쌓았는데 또 하나도 안 깨져야 돼. 그렇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한국의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역시 주가적으로 따져보면 이걸 많이 오르긴 했으나 충분히 대접 못 받았고 그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한국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일부 마진을 갖고 가더라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많이 오를 거고 하이닉스는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외국보다 너무 싸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잘 하시려면 배당과 주주 환원율을 조금 올리셔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 너무 미흡하죠. 우리가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하고 이제 결국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멀티플은 결국 주주 환원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흡해요. 삼성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좀 부족하지만 네네.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주주 환원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 배당도 한 3%대 하고 자산 소각도 상당히 하고 그다음 저희가 그렇게 외쳤던 직원들한테 주식을 줘라 했는데 드디어 주식을 주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네네. 직원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위협감을 느끼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맹추격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뉴스 중에 눈을 확 사로잡은 게 창신 메모리인가요?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자기네도 이제 곧 HBM3 만들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일단 DDR5가 대량으로 양산되지는 않지만 샘플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DDR5에 비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전성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수율도 낮고 하지만 어쨌든 DDR5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DDR5를 만들면 HBM을 일단 제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질이 떨어지는 DDR5 가지고 HBM을 만들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은 그런 쪽에도 수요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최근에 AI 얘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알렉산드로 왕이 그게 중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숫자를 따져보면 금발머리보다는 까만 머리가 훨씬 많을 거란 얘기고 걔네들이 월급만 많이 주면 중국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 일도 막 되게 만드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번에 메타가 정말 엄청난 그 스카우트 전쟁을 벌였잖아요. 실제로 연봉을 1억 달러까지 줬잖아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1,400억이잖아요. 연봉을 그렇게 주고 이제 데려온 거고 알렉산더 왕 포함해서 이제 지금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 팀을 이제 꾸리는 건데 지금 이번에 딱 보니까 영입한 핵심 인재들 있잖아요. 그 연봉 상위 순으로 보니까 20명 중에 반이 중국 애더라고요.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기분 좋으려고 막 찍어 누르면 안 되고 얘들 잘해. 우린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럼요.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정상에서 방심 졸면 죽는다. 얼어 죽는다. 이거하고 진짜 똑같아요. 이게 안주하는 순간 날아간다. 그럼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새 정부에서 저는 서버린 AI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전에 너무 이제 우리가 골든 타임을 허비를 했거든요. 그 연구 개발 쪽 비용이 많이 깎였죠. 그럼요. 그때 사실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학들이 그때 실리콘밸리도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갔어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딴 회사보다 월급 많이 주는데 이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최고의 인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상명하복으로 군대식 문화로 이거 가면 진짜 안 된다. 특별히 저보다 저 나이 또래부터 조금 위쪽에 있는 리더십 자리는 진짜 완전 생각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에 간 우리 한국 애들 이제 취업 유튜브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우대해주고 항상 이렇게 잘하는 최고의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이 사람들한테 뭘 배울까 막 항상 고민이고 이런 기업 문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문화도 만들어줘야 된다. 진짜 월급도 월급이지만 문화도 만들어주고 우대해주는 느낌도 주고. 이제 저도 후배들 이제 한창 회사에서 막 이제 제일 뽑아먹기 좋은 연차들이거든요. 제 후배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고민을 보면 꼭 이제 회사에서 빌런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빌런이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사람들을 잘 섞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아. 그런 사람들이 꼭 정치는 겁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많이 느꼈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게 놔두면 이제 삼성전자처럼 삼성 공무원이라는 이제 많이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근데 사실은 이런 연공서열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동양 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사실 추월하고 따라잡힌 것도 그들의 문화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얼마나 열린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이 격차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따라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따라잡히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격차 유지를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들, 사회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더 잘 해줘야 되고요. 네. 새로운 도전 할 수 있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벤처 왜 안 되냐 그러지만 벤처 한번 잘못하면 그냥 전과자 돼요. 그러니까 일론이 회사를 몇 번 망해먹은지 아세요? 한 5, 6번 망해먹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페이팔 이후로만 알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형도 이제 대표이사가 되셨으니까 나중에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다 대표이사가 연대부중하게 되고요. 뭐 회사 대출 받아도 왜 제 개인 집에 그걸 담보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 주식하지 말고 벤처 하지 말고 부동산 열심히 하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부동산 하면 이제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부동산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식을 권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권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회사 사회적으로 좀 문화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IT 기업들이 좀 공정한 문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OLED 때도 그렇지만 직무 개발 있잖아요. 네. 엔지니어들이 뭔가 아주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걸 회사가 낼름 먹잖아요. 진짜 미국 같은 데서는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거를 정말 그냥 낼름 먹은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퇴직하고 소송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엔지니어해서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냥 이제 뭐 적당히 대기업 다니다가 잘 퇴직하셨구나. 네. 그래서 또 정치 못하시면 임원도 못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도전 안 하냐? 왜 뭐 시스템이 그런데. 그렇지. 물론 이제 그걸 깨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례적인 이단아들이고요. 더 많이 벤처 창업하게 하고 하려면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물론 이제 뭐 아주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뭐 횡령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해야겠지만 사업하다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벤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기를 못 해요. 네. 그냥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돼요. 듣다 보면 제가 무섭네. 내가 이단하고 나 여기 실패하면 큰일 났네. 쟤도 그 금융회사에서 오래 다니셨잖아요. 중국 얘기하다가 참 다시 한국 사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고 전반적인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소부장은 사이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한미 반도체도 특정되는 이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좋았던 때가 있다가 지금 정말 제대로 나락에 빠졌어요. 제가 사실은 23년 후반 24년에 걸쳐서 IT의 신이 그 만들어주신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좋구나 해서 패키지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길래 샀어요. 많이 빠져서 샀어요. 기억납니다. 네. 반토막 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몇몇 종목들은 이제 회복을 해서 뭐 수익 실현을 한 것도 있고 좀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저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저를 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는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힘드실 거예요.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뭐 모멘텀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 좋은 소부장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세가 꽤 강하게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소부장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 동안에 왜 소부장이 안 됐냐면 삼성전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닉스가 훨씬 잘하는 회사니까 이제 소부장도 당연히 하이닉스 밸류체인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 금액 집행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연간으로 정말 맥시멈 끌어모아서 투자해도 20조 원 정도예요. 연간으로. 근데 삼성전자 좋을 때는 연간 50조 원씩 투자하거든요. 2.5배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한테서 수주가 나오느냐, 발주가 많이 나오느냐 보면 뻔한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러면 소부장주들도 먼저 움직이겠죠. 일단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가 되고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그 반도체 사이클은 조정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그 업사이클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만해지면서 짧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AI도 변수였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변수였고 한데,
그래서 저는 연말 내년 초까지는 소부장주들을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 관역을 좀 잘 좁혀야 돼요. 관역을 잘 좁혀야 되고 그 관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AI 묻어 있는 쪽으로 네.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네. 구체적인 종목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의 IT의 신 유튜브에 가시면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얘기를 하면은 역시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거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진짜 한미반도체 깡다고 진짜 세다 얘네 진짜.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관계는 예전만큼 돈독한 관계는 조금 흐트러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미주 쪽에서의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확대는 되고 있어요. 그냥 가감 없이 그냥 편하게. 제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되 그냥 개인적인 의견. 네네. 네네. 일단 마이크론의 연말 HBM 수요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한미 반도체에서 이야기한 거는 마이크론을 통해서 조단위 매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실제로 마이크론이 이야기한 대로 20에서 25%의 시어를 할 수 있냐? 네. 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수율이 또 안정적이고 출하량도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지금 이제는 하이닉스 쪽은 이제 점점 이제 계속해서 거래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런 공급 우위로 가지고 이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이제는 마이크론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의 주가에 좀 더 연동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은 숫자 잘 나올 때는 사실 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네네. 이미 다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지금 숫자가 한창 잘 나오거든요. 네네네. 항상 이제 좀 지켜보면서 마이크론이라는 변수를 잘 체크하면서 네. 보시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끝까지 안 좋은 관계일 것이냐, 아니다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면 하이닉스하고 조금 서먹해지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그거는 옵션으로 일단 생각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별로 아쉬운 건 없거든요. 네. 마이크론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가 과연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건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뭐 이재용 회장 정도만이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 구매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우리 합청업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서 떠나긴 어렵겠지. 그렇죠. 이게 네. 한미 반도체에서 의향서를 받아보면 이걸 도저히 기존 담당자들이 이걸 의사결정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니들이 ASML인 줄 알아? 니들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 줄 알아? 이거 좀 심하잖아. 그렇죠. 너무 기가 사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구매 담당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탑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총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구매 담당자는 자기 업무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게 계속 어떤 명확한 한계죠. 네. 인텔 이거 갑자기 이제 넘나들어서 죄송한데 야 인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저거예요. 뭐 지분을 달라고? 약간 사기당한 느낌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인텔이야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보조금 준다고 해서 공장 지으라고 해놓고 보조금 딱 준대. 그 보조금 갖고 지분 줘 이러면 이건 사기꾼이지. 사기입니다. 사기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사기를 치는. 진짜 이거는 국제 관계나 외교라는 게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깡패 짓 한다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오락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뿅뿅 하고 있는데 무서운 형이 동네에서 쌈 제일 잘하는 형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없는데요 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형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맞을 거냐. 아니면 제가 일단은 다른 주머니에 돈을 좀 숨겨놓고 일단 여기 있는 것만 주고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거냐. 무서운 형은 트럼프고 우리나라가 이게 그냥 무조건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 지금 저 AMD하고 엔비디아한테도 매출의 15% 내나? 이익의 15%도 아니고. 그렇죠. 매출의 15%를 내나? 아니 어떤 회사들은 15% 마진도 안 나는데 그렇죠. 매출의 15% 이런 상황이고. 근데 TSMC는 발 뺄 것 같기도 하던데요. 뉴스가 나오는 게. 만약에 지분 못 주겠다 그러면 크게 당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그냥 그래 오케이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근데 TSMC는 강자잖아. 강자인데 대만은 약자잖아요. 대만을 또 압박할 만한 카드가 많죠. 지정학적으로. 네. 정말 그러면 라이칭 더 총통 불러서 젤렌스키처럼 혼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원한다. 삼성 파운드리 지분을 내놔라. 근데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젤렌스키처럼 안 당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불합리하지만 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뭘 받아내야죠. 네. 받아낼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 파운드리 지분 내놔라. 미국 정부가 그러면 드릴게요. 대신에 미국 빅테크들도 이거 좀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스닥 상장할게요. 미국 기업 되잖아요. 네. 그렇게. 자, 오늘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즌 1에서 시즌 2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모셨는데 덕담 한마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한마디. 네, 일단 저는 시장은 이제 테크 시장 같은 경우 9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고요. 근데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 7월부터는 현금을 좀 마련하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있으시면 지금 아껴서 조금씩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인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기업들 좀 이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국내 쪽만 포트폴리오를 다 하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이제 국내 쪽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또 지난 6월 같은 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짧게. 네. 자,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우리 반도체 그리고 기술 그리고 또 중국의 추격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주 편안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회사 나오니까 조금 더 저만의 느낌이니까 좀 편하게 더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 금융회사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멘트를 이렇게 저도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또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이제. 편한 자리, 여러분도 그렇게 편하고 즐거우셨던 자리였는지 모르겠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정말 덕 있는 사람은 자기만 좋지 않고 주변 사람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 좋다고 생각하신 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의 신 이영수 대표의 IT의 신에 가서도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